제2의 지구 화성 이야기. 태양계의 수많은 행성 중 인간이 궁금해하는 행성은 여러 행성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화성이 가장 궁금해하는 행성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달 역시 인류에게 있어 최대의 관심사이기는 하겠지만 왠지 화성에 대한 깊은 애정이랄까요? 인류가 만일 지구가 아닌 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현재로서 달보다는 화성을 더 주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인류는 왠지 모르게 화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화성이 고향이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그만큼 화성은 달을 제외하고 인류가 가장 많은 연구를 해온 행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화성 연구를 위해 우주선을 보낸 시도만 그 횟수가 자그마치 50번 가까이 된다고 하니 인류가 화성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아봐야 10번? 그 정도 되겠다 싶었는데 50번이나 된다고 하니 생각보다 꽤 많이 화성으로 갔던 것이네요. 아무튼 인류는 이런 숱한 시도로 인해 화성이 지구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성의 자전축은 25도로 23도 기울어져 있는 지구와 비슷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존재하고 또 자전주기도 하루 24시간 39분으로 지구의 하루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은 혹시나 있을 인구 폭발이나 환경적 재앙 및 자원 부족 등의 여러 이유로 더 이상 인류가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현재로서 유일하게 이주할 수 있는 제2의 지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화성은 가장 많은 미스테리가 존재하는 행성이기도 합니다. 현재 화성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주장부터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음모론까지, 여기에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 많은 유명 인사들이 스타게이트를 통하여 화성을 다녀왔다라는 설까지 온갖 루머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2015년 나사가 화성에서 소금물 개천을 발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성에는 정말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분명 소금물이던 그냥 물이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 분명 물이 있으므로 생명체는 존재할 텐데, 그렇다면 정말 화성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화성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성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1650년대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인 크리스티안 하이언스는 망원경을 통해 화성을 관찰했고 화성의 자전주기가 약 24시간임을 추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로 화성의 지표면을 다양한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어 1877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조반니 스키아파렐리가 천체 망원경으로 화성의 표면에서 수많은 직선이 가로질러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선들이 수로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카날리라고 불렀고 이 말이 영어로 운하라는 뜻을 가진 커넬로로 번역이 전해지면서 화성에 인공적인 운하가 있고 지구처럼 지적인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수로라고 알려졌던 직선 모양은 모래 폭풍이 만들어낸 착시 효과라는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당시엔 그 가설이 큰 주목을 받았고 그때부터 화성의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으로 갑론을 봐 끊임없는 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류의 호기심은 현대에 들어서까지 이어져 왔는데 1976년 화성 생명체 존재설이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화성 표면에서 사람 얼굴의 형상을 한 구조물처럼 보이는 인면함의 사진이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화성 탐사선 바이킹 1호가 지구로 보낸 화성의 모습을 찍은 다양한 사진 속에 있는 것이었는데 눈과 코가 뚜렷하게 보여 정말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여 전문가들은 사진 분석을 통해 이 구조물의 크기를 알아냈는데 넓이가 약 1.5km, 높이는 800m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인면함이 너무나 정교하고 거대한 구조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 아닌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면함 주변에서 피라미드와 비슷한 모양의 돌들이 함께 찍혀 있어 화성에 아주 오래전 살다 멸망한 고대 화성 문명의 흔적이라는 화성 문명설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음모론자들은 화성에서 이미 문명 공동체가 발견됐고 미국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에 나사는 2001년 같은 위치에서 찍은 고해상도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면함은 안타깝게도 그림자와 각도에 의해 만들어진 착시 현상이라며 음모론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 나사가 내민 초근접 인면함의 사진을 보면 같은 사람의 얼굴 형태가 전혀 아닌 그저 거대한 바위 형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의 증거 사진까지 공개되므로 인면함에 얽힌 화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해프닝으로 끝이 나는 듯 했는데 2019년 흥미로운 내용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 오하이오대에서 곤충학을 연구하는 윌리엄 로모저 교수가 화성에 곤충이 산다고 주장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설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가 내놓은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름 아닌 나사가 공개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 전형적인 곤충의 몸을 가진 물체들이 있다라는 것이 로모저 교수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나사는 화성 표면이 복잡한 체계를 가진 생명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과학계 역시 무작위 자료에서 익숙한 것에 빗대어 왜곡하는 현상인 파레이돌리아 현상, 즉 변상증의 한 예시라며 로모저 교수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화성 문명론은 사그라드는가 했는데 2023년 4월 11일 나사의 우주생물학자 나탈리 카브롤은 자신의 트위터에 하나의 사진을 게시합니다. 그것은 4월 1일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게일 크레이터 능선을 촬영한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나탈리는 이를 두고 지난 20년 동안 화성을 연구하면서 본 것 중 가장 기괴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사진에 찍혀있는 암석은 일반적인 바위와는 사뭇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시처럼 보이는 것이 균일하게 솟아 있었는데 일정한 홈을 따라서 일렬로 늘어선 돌출부가 큐리오시티의 사진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이 사진은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졌으며 학자들뿐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몇몇 이들은 이것이 일종의 화성에서 살았던 거대 동물의 화석이라고 말하며 오래전에 묻혔다가 침식으로 인해 외부로 드러난 고대 생물종의 척추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사의 큐리오시티 팀장 아비게일 프리맨은 산호초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산호초는 산호의 분비물이나 위에 퇴적물이 조금씩 퇴적되어 만들어진 암초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말대로라면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말이 되겠지만 아비게일은 생명체에 의한 퇴적이라기보다 광물에 의한 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일률적인 가시 모양의 퇴적물이기에 퇴적물로는 저런 모양을 갖출 수 없다라는 반박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가시 모양의 퇴적물들이 있어야만 그 현상이 일반적인 자연현상이었다라고 인정하게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전혀 그런 퇴적물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이 암석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도 분분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동물의 뼈라고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따르는 듯 보입니다. 다만 풍화작용으로 초토록 균일하고 일정하게 깎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네요. 그런데 잠깐. 사실 우리는 화성이 붉은색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붉은 화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사가 화성은 불모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원본 필름의 가색, 즉 색채 작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고 또 사실 나사가 공개하는 사진에는 최대한 화성과 비슷하게 보이기 위한 색채 작업을 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주장한 스콧 와링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화성의 무보정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몇 장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붉은 화성의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스콧 와링의 주장은 나사가 화성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필터를 넣거나 아예 흑백 처리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은 지구처럼 푸른 하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화성을 죽음의 땅으로 인식되도록 하려 했을까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텐데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미스테리를 과학계와 나사가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 나사는 중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화성에서 액체 상태의 염류를 포함한 물, 즉 소금물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발표였는데 화성 표면에는 거대한 바다가 존재했던 흔적과 얼음 형태로 물이 존재한다는 점은 과거 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지만 액체 상태의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존재했었다면 일단은 생명이 존재했었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지구에서만 생명이 존재한다는 유일생명론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증거라며 또 다른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메탄이 발견되었다는 발표였는데 메탄은 생명체의 대사과정이나 부패하는 과정에서 내뿜는 부산물이자 미생물 존재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한 메탄가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성은 불모지라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붉은 행성, 죽음의 행성처럼 보이도록 색채 작업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지난 2019년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검출되었고 또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메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탄은 태양빛에 의해 금방 분해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오래 남아있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메탄을 검출한 것은 화성 토양에 사는 미생물이 최근 방출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스테리가 끊이질 않는 미지의 행성인 화성, 제2의 지구로 불리는 만큼 화성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고 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명체 존재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면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화성에는 정말 생명체가 존재했을까요? 또 지금도 지하 깊숙이 어딘가에 그들이 문명을 이루며 살고 있을까요? 만일 화성의 깊숙한 내부나 보이지 않는 곳에 그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화성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흡족할 만큼의 충분한 정보는 아니지만 언젠가 속 시원하게 밝혀진 그날을 꿈꾸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외계인의 흔적.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2km나 떨어진 곳으로 자동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사해 인근의 누런 절벽 위에서 사해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1947년 베두인족 목동인 무함마드 아드리브는 잃어버린 염소 한 마리를 찾고 있었고, 여기저기를 찾다가 절벽 사이를 기어오르던 목동은 절벽 표면에서 구멍 통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뚜껑으로 봉인된 40개의 항아리가 있었으며 일부 항아리엔 7장의 가죽 두루마리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사해의 두루마리들이 2000년 만에 빛을 보는 순간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제2, 제3동굴과 무려 800개의 두루마리가 발견된 제4동굴까지 발굴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성서 필사본은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 후 68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 최고였던 것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선 것으로 그리스도교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런대로 보관을 잘한 탓인지 꽤 많은 분량의 고문서들이 발견이 되었고, 안타깝지만 부분 바스러지거나 부식되어 버린 곳까지 이런저런 다양한 문서의 조각들까지 발견이 됩니다. 이 사해 문서의 발견이 무척이나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가 현존하는 성경의 모태격인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출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는 언어학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역사상 특별한 발견이자 현대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학자들이 퍼즐 맞추듯 조각을 이어가며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한 학자들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약 40%가 히브리어 성경의 사본이었고, 다른 약 30%는 성경 66권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과 성경에 관련한 고문서인 위경이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30%가 전쟁이나 축복 내지는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칙 등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해문서를 관리하는 국제학자단이란 조직에 의해 공개된 사해문서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은폐되거나 왜곡되어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국제학자단은 기독교에서도 정통성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문서에 담겨있는 내용이 정통성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공개를 꺼리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령 이인으로 꼽히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쿰란 공동체, 즉 사해문서를 작성한 단체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추종하던 나조레안들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장로들로 구성된 평의회를 이끄는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으나 바울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입니다. 쉽게 말해 바울과 야고보는 초창기 같은 노선이었지만 나중에 갈라져 따로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로 국제학자단은 바울을 정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야고보의 추종자들이 기록했던 사해문서를 세상에 공개하기를 꺼려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긴 연구 끝에 세상에 공개되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비공개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세상에 내놓지 못할 아주 위험하거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자는 세상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고문서가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을 내놓으며, 어쩌면 성경에 감추어진 부분, 즉 다시 말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신이 사실은 외계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공개를 꺼려하는 것이라고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깔끔하게 공개를 하지 않으니 이런저런 소문이 와전되어 갔고, 소문의 소문을 타고 소문은 진실처럼 되어 빠르게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뜻하지 않게
사회 문서를 직접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게 됩니다. 물론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소문은 진실처럼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보았다는 사회 문서 내용 속에는 UFO와 흡사한 모습의 은빛, 쟁반 같은 날아다니는 물체에 대한 묘사가 적혀 있었다더럽터 성경의 진실은 외계 생명체 가지고에 침입해 과학 기술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들이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기록이 있었다더라까지. 그래서 사회 문서는 그 외계 생명체에 대하여 기록을 한 것이라는 등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어느샌가 진실처럼 사람들 내리에 굳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 문서 속에는 외계인에 대한 형상을 그린 형상도까지 있었는데 마치 신생아나 태아 또는 파충류처럼 보인다라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최근 전 지구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는 그레이 외계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레이 외계인보다는 좀 더 파충류에 가까운 형태의 외계인을 형상화했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회 문서가 발견되었을 당시 모든 것들을 공개하기로 하였지만 언젠가부터 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공개하게 될 경우 맞이하게 될 대혼란이 두려워 차마 공개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음모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만일 정말 음모론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필시 전지구적으로 대단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사건이 될 것이 뻔할 것입니다. 2200년 전 외계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는 사회 문서를 공개하지 못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기름을 붓듯이 한 고고학자의 주장이 당시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1968년 스위스의 고고학자 에리 폰데니케는 자신의 저서 신들의 전차에서 한 가지 가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시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마야의 도시 국가였던 팔레케의 지배자 키니치 하나브 파카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83년 카파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 뚜껑으로 쓰였던 석관, 뚜껑에 마치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의자에 앉아서 우주선을 조정하는 것처럼 묘사된 부조였습니다. 물론 이 석관에 새겨진 그림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때 폰데니켄의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는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파카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저승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또 다른 학자는 그 당시 왕의 죽음은 신성시되었고 그로 인해 왕의 신성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제단 위에 놓여진 파카왕의 모습을 표현한 것일 뿐 외계와 관련한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기를 제단을 감싼 것이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뱀은 신성시되었는데 그 이유가 케찰코아틀이 바로 뱀 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로써 파카왕은 우주비행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지만 석관 뚜껑의 그림 묘사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득 그 시대 정말로 우주를 드나드는 은밀한 장소가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피베트의 샴발라로 통하는 게이트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처럼 마야 시대에도 우주로 통하는 스타게이트가 존재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 문서에는 과연 UFO와 외계인에 대한 기록이 있기는 할까요? 아니면 그저 어느 망상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와전된 것일까요? 진실은 사회 문서 내용 안에 있겠구나라는 나름대로의 정답을 내놓으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육각형 피라미드.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군웅파당에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시고 카자흐스탄에서도 발견된 피라미드에 대하여 고맙게도 댓글에 언급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카자흐스탄에서도 피라미드가 발견되었다고 하며 웬 카자흐스탄? 이렇게 생각하며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마치고 퇴근을 하여 부랴부랴 검색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간신히 구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만큼 많은 자료가 없어서 자료 구하는데 애를 좀 먹긴 하였지만 나름 제 영상에 관심 가져주신 분의 댓글로 만드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니 살짝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걸음 발전해가는 미스테리함이 되는 것 같아 댓글에 카자흐스탄의 피라미드를 언급해 주셨던 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견되었다는 카자흐스탄의 육각형 피라미드는 2014년에 카자흐스탄의 중앙에 위치한 카라간다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000년 된
청동기 시대의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이 카자흐스탄의 황토색 흙 대초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의 2년간의 연구와 발굴 끝에 BC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카자흐스탄의 이 거대한 대초원에서 발견된 이 피라미드는 수세기 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광활한 중앙아시아 대초원에서 이와 유사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견은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의 고고학자들은 카자흐스탄 아바이 지역의 톡타미스 마을 근처에 위치한 키리쿤기르 발굴 지역에서 이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카자흐스탄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요한 산업 중심지이자 광범위한 평원과 산악지대가 포함되어 있는 고고학적 발견이 많은 곳으로 고대 매장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4년부터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청동기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적지에서 여러 유물을 발굴하던 중 훈족과 사카족의 고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덤은 토기 항아리, 음식 재물, 작은 청동공과 같은 많은 흥미로운 유물을 산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보통의 피라미드와는 확연히 다른 카자흐스탄의 작고 좀 더 치밀하게 세워진 육각형의 피라미드는 세계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피라미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집트 피라미드입니다.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로 주로 파라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2600년경에 건설된 기자 피라미드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가 메소아메리카 피라미드입니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로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테오티우아칸의 태양의 피라미드가 그 예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피라미드입니다. 주로 진시 황제의 무덤과 같은 고대 중국의 황제 무덤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수메르 지구라트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의 사원으로 우르의 지구라트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목적과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종교적, 의식적 목적을 위해 건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는 결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는 더 연구해봐야 알겠지만 이번 유라시아 국립대학교는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고대 육각형의 일반적이지 않는 독특한 피라미드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기원전 2000년경 초기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번에 발견된 육각형 피라미드의 구조는 강력한 돌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유사한 구조물 중 가장 크고 복잡한 것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피라미드의 높이는 약 2m, 너비는 15m에 달하며 여러 개의 계단식 구조와 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고대 건축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비교하면 훨씬 작지만 그 시대와 지역의 고고학적 맥락을 고려할 때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종교적 또는 의례적 목적으로 이 구조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 속에서 유물과 유적들, 특히 도자기, 금속 공예품, 그리고 인간 및 동물의 유해 등이 발견되어 고대 생활 방식과 장례 풍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청동기 시대의 여러 문화적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문화적 영향과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발굴 작업은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국제고고학팀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라미드는 약 4000년 전, 즉 기원전 200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발굴팀은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피라미드의 구조와 내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건축 기술과 사회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는 달리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그 복잡성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다른 고대 구조물들과 비교했을 때 이 피라미드는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고대 문명이 독립적으로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피라미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굴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라미드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발굴을 통해 더 많은 유물과 유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고학자들은 또한 피라미드의 건축 기술과 재료를 분석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현대 기술을 활용한 3D 스캔과 디지털 복원 작업도 진행 중이며 이는 피라미드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제고고학계는 이 피라미드를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주변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 유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4000년 된 청동기 시대 피라미드는 고대 중앙아시아 문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견이 기대되는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발굴을 주도했던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의 고고학 및 민족학부서 책임자인 율런 어미컬리에브는 해당 보도 자료에서 대초원 피라미드는 매우 정밀하게 지어졌으며 육각형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피라미드라고 하면 무조건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정사각형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처럼 피라미드는 이집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건축 재료는 주로 돌과 흙을 사용했으며 돌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연구가 진행 중이나 당시의 기술로 볼 때 인간의 힘과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돌을 쌓고 흙을 다지는 방식으로 건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벽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더 크고 검은 돌이 똑바로 세워져 있고 한쪽 평평한 면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뚜렷한 종류의 암석이 인상적인 외벽을 형성합니다. 율런 어미컬리에브는 구조물의 외벽이 다양한 동물, 특히 말의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피라미드는 단순히 무덤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계급 구조나 종교적 의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여러 개의 작은 방과 통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신앙체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라미드 근처에서 발견된 말뼈와 함께 장식은 피라미드와 그가 말 숭배라고 언급한 것 사이의 연관성을 드러냈습니다. 율런 어미컬리에브는 도자기와 금귀걸이를 비롯한 기타 장신구의 존재가 피라미드가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청동기 시대 피라미드는 그 자체로도 매우 흥미로운 유적이지만 더 많은 연구와 발굴이 이루어지면 그 시대의 문화와 기술 수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자흐스탄의 육각형 피라미드에 관련한 영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늘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웅파당.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자바 지역 땅속에 묻힌 거대한 구조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논란을 촉발한 이후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고고학 학술지 아키올로지컬 프로스펙션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서자바 지역에 있는 선사시대 피라미드가 최대 27,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놀라운 주장이 담긴 논문을 실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무려 23,500년이나 앞선 문명으로서 이것이 진실이라면 리구, 리셋뿐 아니라 인류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의 커다란 대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군웅파당은 인도네시아 사와산 꼭대기 해발 885m에 위치한 고대 유적지입니다. 현재는 태초의 모습을 온전히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과거 군웅파당은 91m의 길이로 올라가는 5개의 계단식 석조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로 150m, 세로 40m 크기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현무암 주상 전리벽이 언덕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곳으로 돌조각이 대략 5만 개 정도 들어간 대규모 계강 공사로 화산 지형 언덕을 계단식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이집트 고대 피라미드와 유사한 형태로 재탄생시켰다고 학자들은 평가했습니다. 군웅파당이 만일 진짜로 인정이 된다면 이는 실로 놀라운 발견을 떠나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퇴보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7,000년 전에 군웅파당을 건설했던 그 당시 조상들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을 뿐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구가 리셋되지 않고서는 발전이 멈추다 못해 오히려 퇴보되어 지금까지 서서히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에 인류사에 있어 풀리지 않는 거대한 수수께끼가 생기게 되는 셈인 것이지요. 고고학자들은 현재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4,700년 전에 건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피라미드의 진실을 더 파헤쳐 본다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4,700년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약 9,000년 전 설립으로 추정되는 인류 최초의 유적 게베클리 테페보다 아득히 앞선 시기에 건설되었다는 군웅파당은 이집트 고대 피라미드와는 무려 22,000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최초의 가축으로 개를 길들이기도 전에 군웅파당이 건설되었다고 하니 실로 놀랍습니다. 아무튼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이전, 즉 인류 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보다 훨씬 앞선 문명이 건설한 군웅파당이라는 피라미드 형식의 건축물은 가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고도의 기술과 압도적인 크기이기에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군웅파당이 피라미드나 게베클리 테페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지표면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지하의 대형 직사각형 방을 발견했고 10m와 20m 그리고 30m 깊이의 각 3개의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언덕에 수렵 채집인들이 산 것은 약 7,000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5200년 전이 되겠네요. 학자들은 당시 수렵 채집을 하는 부족들은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물을 건설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는 분명 그 전에 문명이 건설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생활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군웅파당은 사실 언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덕처럼 보이지만 온통 흙으로 뒤덮인 피라미드 형식의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만들어진 날짜를 알기 위해 새로운 지질학 연구 도구인 코어드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맨 위의 두 개층은 가장 최근인 기원전 1000년과 기원전 60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5m를 더 파고 들어가자 기원전 9600년, 즉 이 유적지가 탄생한 시기가 빙하기 끝자락의 연대와 맞기에 빙하기 끝지점에서 또다시 건설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30m를 더 파고 내려가자 최초의 건축으로 판단되는 층이 드러났는데 무려 27,000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군웅파당은 한꺼번에 건설된 것이 아니고 수천 년을 사이에 두고 후대에서 계속 쌓아 올라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이곳 동남아시아에서는 약 4,000년 전까지 대형 건축물을 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군웅파당이 발견되었을 당시 많은 학자들은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군웅파당이라는 건축물은 빙하기 직후에 지어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초고대 문명이나 그 당시 있었다던 순다랜드의 마지막 문명에서 지었거나 또 다른 문명이 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인도네시아인들이 커다란 건축물은 짓지 않았다고 하여 군웅파당 자체를 부인하려 하는 그 이유가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고고학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군웅파당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인간 유적지라는 사실은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지만 그럼에도 연대 측정이 잘못되었거나 피라미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라며 반박하려는 학자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군웅파당은 아키올로지컬 프로스펙션이라는 학술지를 담당하는 학회에서도 고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선뜻 인정해버리면 차후 반박하는 증거들이 나올 경우 그만큼 공신력이 떨어질 테고 또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거세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쉽게 군웅파당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세계적인 관심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자 일단 군웅파당의 발굴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박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같은 인도네시아 서자바 출신의 러트피 욘드리 박사는 군웅파당이 땅속에 숨어있던 피라미드였다는 결론은 타당한 데이터가 없는 추측성 결론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문화적 전통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욘드리 박사는 이 지역의 산에 피라미드를 묻은 사람이 실제 있었느냐는 것이 문제라면서 사람들이 언제 피라미드를 산에 묻던가? 그렇게 산을 쌓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욘드리 박사는 군웅파당이 피라미드보다는 인도네시아의 전형적인 구조물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욘드리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에 피라미드 문화가 있었느냐면서 지어내면 안 된다. 여기엔 펀덤 베룬닥 석조 테라스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석조 테라스는 조상을 위한 숭배 의식에 사용되는 테이블 모양의 석조 구조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군웅파당은 이러한 제례를 위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욘드리 박사는 군웅파당이 피라미드가 아닌 계단식 석조 구조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며 또한 욘드리 박사는 연구에 사용된 샘플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유적지의 기원에 대해 예측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번역이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 것인지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래도 기사에 실려 있어 그대로 옮겨 적었으니 욘드리 박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각자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욘드리 박사는 그럼 인공적인 건축물이라는 것은 인정한 것이 되겠네요. 하지만 또 다른 박사는 나타위 자자 박사의 논문을 부인하며 군웅파당을 자연적 풍화 작용에 의해 쌓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카디프 대학교의 고고학자인 플린트 디블 교수는 나타위 자자 박사의 논문이 그대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비록 이 논문이 합법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군웅파당의 건설 시기에 대한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피라미드는 높은 석공 기술이 필요한 고난도의 건축이라는 점을 들어 디블 교수는 군웅파당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자연적인 풍화작용과 주상절리처럼 암석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학자들은 군웅파당이 자연적일 수는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하던데 왜 디블 교수는 저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분명 내셔널 지오그래픽 측에서 함께 촬영을 할 때에도 많은 고고학자들의 자문을 구했을 테고 그때도 분명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다고 모두가 인정했다고 하던데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군웅파당의 건설 시기는 고고학계에서 늘 논쟁거리였다는데 현재까지 고고학자들은 동남아시아에선 약 4,000년 전까지 대형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왔기 때문에
군웅 파당의 건설 시기를 두고서 현재까지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그 지역에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7,000년 전이라면 분명 초고대 문명이었거나 순다랜드인들일 텐데 왜 인도네시아라고만 생각하는지 조금은 답답합니다. 혹여 유럽이나 이집트가 아닌 동남아 총구석에서 27,000년 전의 유적이 나오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요. 적어도 학자라면 그런 지역 감정에 휘말려서는 안 된 테니 설마 아니리라 믿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군웅 파당에 대한 나타위자자 박사의 논문이 어찌 판결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나타위자자 박사는 디블 교수의 자연설에 대하여 기둥 모양의 돌이 크고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단순한 자연적인 풍화작용으로는 볼 수 없다. 무게가 최대 300kg에 달하는 돌이 상당한 거리를 자연적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두 파헤쳐서 보여주지 않는 한 최첨단으로 촬영하고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연대까지 측정하였음에도 믿지 못한 채 자연적이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글쎄요. 군웅 파당이 모두 파헤쳐지고 속속들이 모든 유물들이 확실하게 발견되지 않는 한 디블 교수처럼 주장하는 분들은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발굴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결국 현재 해당 논문이 실린 저널 아키올로지컬 프로스펙션과 출판사 와일리는 디블 교수처럼 맹렬하게 반대하는 몇몇 학자들 때문에 출판윤리지침위원회를 통해 논문에 대한 1차적으로 기사를 내기는 했지만 완전한 논문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중이라며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나타위자자 박사는 이번 논란이 학자들이나 지역사회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군웅 파당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싶어하는 전세계 과학자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깨달음의 산이라는 의미의 뜻을 지닌 피라미드를 닮은 구조물인 군웅 파당은 5천여 년의 역사를 지닌 영국의 스톤헨지나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으나 섣부른 결론은 잠시 미루기로 하고 하루빨리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보며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가짜 예수에 속았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의 겉모습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수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결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미소는 틱한 깨끗한 얼굴에 찰랑거리는 곱슬 장발을 지닌 일명 꽃미남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지닌 이러한 전형적인 이미지는 성격이나 역사적 지식 등에 따른 모습이 아닌 그저 아무 근거도 없이 후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뿐이라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품 속 주인공인 예수님을 좀 더 부각시키고자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이미지로 승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술가들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하나의 상상일 뿐인 것이고 역사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전형적인 이미지로 굳어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얼굴의 고결한 미남자가 아무 죄 없이 고난받고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은 참으로 가련하고 애잔해 보일 것이라는 편견에서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의 극대화를 위한 애잔함이자 거룩한 희생을 돋보이고자 했던 예술가들의 미학이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고결한 이미지의 꽃미남의 모습으로 새하얀 옷을 입고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은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나 종교학자들은 극구 만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영화 300에서 나올 법한 큰 몸집을 지닌 야성적인 남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었을지가 몹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림이나 조각을 통하여 예수를 표현해내는 작가들이 만들었다는 동화 속의 꽃미남 스타일의 예수는 실제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짜 예수의 얼굴은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사건은 특이하게도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위의 기준이 자리 잡기 전에 어린아이의 눈에 비추어졌던 예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역시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위의 기준이 확고하게 정립된 성인보다는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점, 그러니 아이의 눈높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각자의 소신껏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2003년 3월에 어느 날 3살짜리 소년 콜튼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더니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튼의 부모는 처음에는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심한 장염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콜튼이 30분 간격으로 심한 구토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부모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콜튼은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보여준 엑스레이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콜튼의 작은 몸통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는 거무스름한 덩어리가 3개가 찍혀 있었는데 마치 뱃속이 폭발한 모습처럼 보여 콜튼의 부모가 의사에게 병명을 물어보았지만 의사는 난처한 듯 자신도 이러한 경우는 처음인지라
딱히 병명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린 콜트는 곧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입원한 지 이틀 되었을 때 아버지인 토드는 아들의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알아봤다. 목사인 나는 가끔 임종의 현장을 지켜볼 기회가 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 병원 또는 요양원에서 그리고 호스피스에서 임종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는 딱히 말로는 할 수 없는 어두운 신호가 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며칠 혹은 몇 시간, 혹은 몇 분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나의 어린 아들에게서 그런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던 것이다. 아직 4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의 아들의 죽음은 심한 충격으로 다가와 심장을 파고들었다. 결국 콜트는 목숨을 건 큰 수술에 들어갔고 다행히 부모님의 걱정과도 달리 이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콜튼의 건강은 천천히 회복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 나온 후 콜튼의 말과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콜튼은 수술 당시 자신이 육체를 벗어났었다고 말하기도 했고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콜튼은 예수님이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은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 콜튼이 전신마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깊은 잠이 들어 꿈이나 환상을 보았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콜튼은 자신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병원의 각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기도 했고 아빠는 작은 방에서 혼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엄마는 다른 방에서 통화하고 있었고요. 라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콜튼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콜튼의 아버지인 토드는 혼자 구석진 작은 방에서 화를 내듯이 소리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던 터라 목 놓아 울며 기도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마치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했다는 듯이 정확하게 상황 묘사를 하는 아들의 말에 토드는 그저 놀라움의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느낀 콜튼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근데 콜튼 넌 수술실에 있었잖아.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라고 물었고 콜튼이 대답했는데 그야 저는 엄마 아빠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내 몸을 떠나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수술하는 것이 보이던데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 보였어요. 아빠가 작은 방에서 혼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다른 방에서 통화하고 있는 것이 전부 보였어요. 콜튼의 어머니가 콜튼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는 동안 있었던 일들 더 기억나는 거 있니? 하고 묻자 콜튼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나요. 천사들이 저에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내가 위일락 유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불러주던데요. 예수님이 노래 좀 불러주라고 천사들에게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줬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엄청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천사들의 노래는 나를 기분 좋게 했어요. 콜튼의 부모는 어린 아들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들의 질문에 곧장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콜튼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어요. 오울러렌 박사님이 저를 치료해 주고 계실 때요. 콜튼의 아버지가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묻자 콜튼이 대답했는데 머리카락은 갈색이고 얼굴에도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아주 예뻐요. 아빠 그거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한테 빨간색 마커 자국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마커 자국이 있어요. 하며 자신의 손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독교 집안이라 해도 영유아 아들에게는 예수가 못 박힐 때의 모습이나 창에 찔리고 고통받는 장면들까지 디테일한 내용은 일절 말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고 때문에 어린 콜튼이 예수의 상처 자국에 대해서 들었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콜튼의 대답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산수의 답을 미리 알고 있던 모든 질문에 무의식적으로 바로 답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빨랐기에 부모는 깜짝 놀랐으며 콜튼이 직접 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 느껴지는 담담한 그러나 확신에 찬 콜튼의 천국 경험담이었습니다. 콜튼이 천국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은 모두들 날개가 달려있어서 마음대로 날아다닌다. 날개가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예수님은 그냥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유롭게 날 수 있으시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와 같은 특징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다음은 천국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빛이 있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정리되어 있듯 천사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거의 눈을 못 뜰 정도로 눈부시게 밝은 빛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천사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났고 옷은 눈부시었다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며 또는 예언자 다니엘이 마주했던 천사 또한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순금으로 만든 띠를 허리에 메고 있었다. 그 사람의 몸은 황옥 같고 그 사람의 얼굴은 번개불같이 환하고 그 사람의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그 사람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같이 번쩍거렸다. 그의 말소리는 큰 무리가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았다. 이어서 천국의 세 번째 특징은 천국의 문들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위에 진주가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란 도시 자체가 금이나 은처럼 반짝이는 것들로 만들어졌으며 천국의 꽃과 나무들은 매우 아름답고 천국은 무지개 색과 같은 화려한 색깔들로 넘쳐난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황금 도시로 묘사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천국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천국에도 전투칼이 있다고 합니다. 콜튼의 말에 따르면 사탄은 아직 지옥에 있지 않기에 사탄이 천국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은 전투용 칼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탄을 봤는지 물었고 만일에 봤다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자 콜튼은 몸이 굳어지면서 얼굴을 찌푸린 채 입을 꾹 닫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다섯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콜튼은 특히 이 다섯 번째 특징에 대해서 유독 반복적으로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저녁을 먹을 때, 또 자기 전에 양치할 때에도 예수님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천국을 다녀온 소년 콜튼이 어느 날 자신의 시선을 멈춰 세운 딱 한 장의 예수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천국을 다녀온 콜튼은 수많은 예수의 초상화들을 보게 되지만 그때마다 단호하게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콜튼은 어떤 한 예수의 초상화를 한참 깊게 들여다보더니 이 그림은 예수님이 맞아요 라고 말했는데 콜튼이 천국에서 보았던 그 예수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이 초상화에 구현되어 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콜튼이 예수님이라고 단박에 인정했던 이 작품의 이름은 평화의 왕자, 부활이라는 그림으로 아키아나 크라마리크라는 리투아니아계 미국인 여성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자, 부활이란 작품은 그녀가 불과 8살이었을 때 40시간 만에 완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키아나 크라마리크는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천재적인 재능 덕분에 이미 8살 때 자신의 작품을 약 1,400만 원에 팔았을 정도로 천재적인 화가 소녀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키아나 크라마리크가 4살 때부터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는데 놀랍게도 이 천국 소녀 아키아나가 묘사하는 천국은 콜튼이 묘사하는 천국과 거의 일치했다고 합니다. 아키아나가 묘사한 예수는 무엇보다 야성적인 남자의 이미지가 강조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순결하고 고결한 모습의 꽃미남하고는 판이하게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아키아나 크라마리크의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남성적이고 야성미가 넘치는 이미지가 성경 속 예수에게 더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속에 묘사된 예수는 실제로 아키아나의 그림과 같이 야성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언행은 자유롭고 지혜로웠지만 반면에 무엇보다 거침이 없었고 파격적이었으며 저돌적이었던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앞에 두었을 때 예수가 보였던 태도는 그야말로 상남자 그 자체였으니까요. 예수는 완고한 위선자들에게 톡사의 새끼들이라고 직접 대놓고 욕을 하기도 했고 가르침을 펴는 도중에는 손으로 죄를 지을 바엔 차라리 그 손을 잘라내고 눈으로 죄를 지을 바엔 차라리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다소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 장소가 장사꾼들의 시장 바닥으로 변질된 것을 보고선 노끈을 채찍 삼아 가축들을 전부 다 쫓아내시고는 상인들의 거래용 테이블을 마구 뒤엎어버리는 당시 종교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고 단아한 깨끗한 꽃미남보다는 아키아나 크라마리크가 그린 상남자 이미지가 더 와닿는다는 평이 여러 곳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소년 콜튼이 만난 예수는 가녀린 미남자 예수가 아니라 야성적인 상남자 예수였고 콜튼은 가녀린 미남자 예수 그림들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이건 아니다 라며 인정하지 않았는데 천국 소녀 아키아나가 그린 야성적인 상남자 이미지의 예수 그림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이건 맞다라고 인정했다고 하니 과연 콜튼과 아키아나가 보았던 예수는 2000년 전 실존했던 그 예수와 동일한 주체였던 것일까요? 이쯤에서 상남자 예수 그림을 그린 아키아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아키아나는 무신론 집안에서 자랐지만 4살 때부터 스스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화를 정리하자면 엄마,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아키하나가 어머니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아키하나의 어머니는 냉소적인 무신론자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터무니없고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딸에게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고 또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는 말을 듣고 그녀가 딸에게 하나님이라고? 라고 귀찮은 듯 웬 생뚱맞은 말을 하는 거지라는 투로 묻자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따뜻하고 좋은 빛.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저랑 이야기를 나누세요. 아키하나의 어머니는 어이없으면서도 차분하게 말하는 딸을 보며 농담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는 딸에게 꿈에 대하여 더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키하나는 그런 어머니의 의중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이 좀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머니는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꿈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대화도 나누었어요. 라고 진지하게 말했고 아키하나의 어머니는 아키하나가 살짝 걱정된다는 말투로 하나님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들었으며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 묻자 아키하나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저를 찾아와 주셨거든요. 아키하나의 어머니는 아이 스스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키하나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신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이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경향을 보여왔던 것을 기억하기에 아키하나가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이상한 공상에 빠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늘 걱정이었고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기에 늘 곁에서 지켜봐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키하나는 그리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주었고 어린아이답지 않게 동화나 환상 혹은 인위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놀이와 공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실제적인 것을 좋아했다고 판단한 어머니는 아키하나가 망상이나 공상에 빠져서 하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때로 아키하나는 나이 많은 사람처럼 진중한 태도로 말하기를 좋아했고 늘 매사에 진지한 태도를 보였는데 또래 아이들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몰입도 높을 뿐 아니라 늘 사물에 대한 논평을 했고 그에 어울리는 폭넓은 어휘력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족에게조차 평범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혹여 정신 이상 현상이라도 생기는 것은 아닌지 살짝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딸이기에 그녀의 하나님의 발언에 대하여 걱정스러움과 또 그녀의 타고난 능력이 혹여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키하나는 그 외에는 너무나도 정상으로 잘 자라주었고 여전히 지금도 하늘의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아키하나는 천국의 음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천국에서 듣는 음악은 여기 음악보다 훨씬 좋아요. 여기 음악은 귀와 머리를 너무 아프게 하는데 하늘나라의 음악은 항상 부드러워요. 세상에서 듣는 음악과 얼마나 다른지 말로는 설명 못해요. 천국의 음악은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향기롭고 나비처럼 춤추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곳에선 음악이 살아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키하나는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그림을 그렸고 어른들이 읽으며 눈물을 흘릴 만큼 깊은 공감을 자아내는 시를 아주 잘 썼다고 합니다. 그녀의 부모도 어떻게 7살짜리가 그런 시를 잘 쓰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키하나의 부모가 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다른 작가들의 책을 사주려고 했을 때 딸은 그저 아직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고 하니 천재는 타고난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천부적인 감각이 아키하나의 말처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일일이 지도해 주셨다고 하니 놀라우면서도 살짝 질투가 나네요. 나도 좀 찾아와 주셔서 가르쳐 주시지 하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진짜 예수를 목격했다는 콜튼과 아키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지만 두 사람이 동일한 모습의 예수를 보았다는 사실은 꽤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스타일의 예수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고 예수가 어른이 아닌 소년 콜튼과 소녀 아키하나를 자신의 메신저로 삼은 것은 의미심장함에 앞서 콜튼이 언급했던 예수의 어린아이 사랑의 방증이 아닌가 합니다. 이미 성경에도 기록된 바 있는 것처럼 예수는 어느 날 한 어린아이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정도의 능력자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좀 더 친근한 이미지의 푸근한 아저씨도 좋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꽃미남 스타일도 좋았을 터인데 자신의 터프한 상남자 이미지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것은
어쩌면 아이들에게만큼은 진실한 모습을 숨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 하고 나름 추측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꽃미남 예수가 아닌 그냥 평범하고 강해 보이는 상남자 스타일의 예수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콜튼과 아키아나가 직접 보았다는 예수의 얼굴이 진짜 예수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상 속에 하얀 말 타고 나타나는 동화 속 꽃미남 예수가 진짜일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늘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온몸에 불이 붙어 죽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물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움에 어쩌지 못하고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수도 있겠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여 신에게 자신을 맡기며 기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진짜로 한순간에 내 몸에 불이 붙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이없을까? 그것도 순식간에 커다란 화마가 되어 내 육체를 불태운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실제로 인체 자연발화는 존재한다고 한다. 그저 영화 속 주제로나 그렇겠거니 했는데 실제한다니.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는 완전 미스테리한 세상이 맞다 싶다. 인체 자연발화란 살아있는 인간의 신체가 외부의 어떤 원인 없이 발화하여 연소하는 현상을 뜻한다. 외부적 발화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자연발화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용어의 정의상 보편적으로 인체 발화가 더 적합하다. 혹은 자아연소 현상이라고도 칭한다. 이 믿지 못할 인체 자연발화가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수백여 건 이상의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오직 인체만을 태우고 사그라진다는 미스터리한 불.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참고로 여력학적으로 인체가 스스로 체내에서 발화할 가능성은 0에 가깝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물체가 인화하기 위해서는 연료, 산화제, 온도가 필요한데 인체 내부의 산소 농도가 높지도 않은 데다가 체온 정도로 불이 붙을 만큼 민감한 물질은 자연계에도 별로 없다. 하물며 인체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분은 인간의 신체 70%가량을 차지하며, 따라서 인간의 신체는 애초에 쉽게 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에 타버린 시체의 모습은 일반적으로는 인체는 새까맣게 타고 피부는 서로 들러붙지만 대체로 인체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인체 발화 희생자들의 시체는 완전히 제로 변한다. 신체를 제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화장터에서도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선 용광로와 맞먹는 열을 가해야 한다. 시신을 화장할 때는 고열 처리실에서 섭씨 1200도에서 1400도로 몇 시간 동안 태운 뒤 궤도 타지 않은 뼈의 일부를 물리적인 힘을 가해 다시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자연발화 피해자들의 시신은 뼈까지 완전히 불에 타 잿가루만 남는 상태이며, 단 죽음만의 상반신이 모두 잿더미로 변하는 사례가 있을 만큼 일반적인 화재와 다르다는 점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인체 안 또는 밖에서 작용해 사람의 인체 발화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주위에 불씨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몸은 순식간에 제로 변해갔다. 인체에 붙은 자연 발화된 그 불은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에도 절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더 미스테리한 것은 그 불은 주변의 어떤 물건에도 옮겨 붙지 않았다.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1852년작 황폐한 집에 등장하는 주정군은 이렇게 사망했다는 소설의 한 페이지의 모습이다. 인체 발화 사건의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피해자는 15세기 이탈리아 밀라노의 기사 폴로누스 보르티우스이다. 술꾼이었던 그는 어느 밤 술집에서 와인을 마신 이후 걸어 나오는 길에 갑자기 불을 토하게 된다. 바로 직후 그의 몸은 갑작스럽게 발화하기 시작한다. 일단 이 도시 전설이 유명해진 이유는 사진들의 배경이 너무 깨끗하고 팔이나 다리 등이 온전하게 남은 것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자연 발화로 기록된 사건들은 대략 200건 정도 있다. 물론 모두 다 화염의 정확한 이유를 판명할 수 없었으며, 그렇기에 조사관들의 가장 합리적인 추측만 할 뿐이다. 196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노이사 벤트리도 자신의 집에서 불에 타 사망했다. 발견 당시 그의 몸은 다리 한쪽을 제외하고 모두 제로 변해 있었다. 또한 헬렌의 경우처럼 몸만 온전히 연소됐을 뿐 신고 있던 신발 등 주변 물건은 조금도 타지 않았다. 3년 뒤 미국 뉴욕의 한 술집에서는 만취 상태로 잠든 알코올 중독자 캐리엇의 복부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원인 미상의 불이 일어났다. 동석했던 친구들이 물을 끼얹으며 진압에 나섰지만
결국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사고를 접한 경찰은 캐리엇의 친구들을 살해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다.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길은 몸 안에서 시작된 것이 확실하다는 담당 의사의 증언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주 드물지만 자연 발화를 겪고 생존한 이도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살았던 회사원 르아크가 그 신뢰다. 그는 1979년 승용차로 출근을 하던 중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를 맡고 차를 세웠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통증도 전혀 없이 말이다. 이렇게 다리에서 시작된 불이 전신으로 퍼졌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르아크의 의료진은 차량에서 떨어진 기름이 다리에 묻은 상태에서 우연히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차량이나 바지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르아크는 1년 뒤 유사한 일을 또 다시 겪었고 그 뒤로는 항상 휴대용 소화기를 지니고 다녔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사건들은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났다. 1982년, 1998년, 그리고 바로 작년에도 영국, 호주, 중국 등지에서 관련 사고가 보고됐다. 특히 한 연구에 의하면 영국과 미국에서만 각각 400여 건, 200여 건의 자연 발화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자연 발화는 불과 몇 분 만에 인체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 처음에는 국부적으로 발화가 일어나지만 빠른 속도로 전신으로 번져 3분여 정도면 몸 전체가 전소된다. 또한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자연 발화는 오직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현상이다. 자연 발화의 실제 가능성을 확신하는 화제 조사원이자 어블레이즈 인체 자연 발화의 미스터리한 불에 저자 레리 아놀드에 따르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면 피부에서 푸른 빛이 나고 불길이 공중으로 솟구치며 성냥을 켤 때처럼 소음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체의 연소와 달리 불쾌한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연 발화 피해자들은 대개 조직이 탈수되고 피가 증발되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상체만 훼손되고 하체는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자연 발화 추정 사진 중에도 피해자의 다리만 남아있는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드물게는 머리를 제외한 전신이 연소된다. 또 앞선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그토록 강력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자연 발화는 주변 물건의 훼손 없이 오로지 인체만 태운다. 시신 주위에는 불에 타는 적이 없으며 가전제품 등 인화성 물체들도 불에 손상되지 않았다. 벤트리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발이나 입고 있던 옷이 멀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레리 아놀드는 인체가 제로 변하려면 최소 200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그 정도 온도에서조차 불과 몇 분 만에 뼈와 살이 완전히 제로 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시신을 화장할 때도 소각로의 온도는 1200도에 이르지만 뼈는 전혀 타지 않고 남아있다. 그러므로 뼈까지 제로 변하는 자연 발화는 일반적인 화재 사건과는 전혀 다른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아놀드의 판단이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몸속에서 이같이 엄청난 온도의 열 에너지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인체만 태우고 사라지는 자연 발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학자들은 자연 발화가 실제하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아놀드는 사람들이 자연 발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단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처음 접한 현상이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아울러 아놀드는 오래전에도 자연 발화에 대한 흔적이 발견된다고 말한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상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아론의 아들들을 삼켰다는 구절이 바로 자연 발화 현상을 상징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촛불 효과, 정전기 효과? 아놀드에 더해 자연 발화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 결과 몇 가지 가설들이 도출돼 있다. 학자들이 자연 발화를 설명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펼치는 논지는 촛불 효과다. 인체에 불이 붙으면 그 열로 인해 체지방이 녹으면서 양초처럼 끝까지 타 버린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가설에서는 인체를 양초, 옷과 체지방은 각각 심지와 연료원으로 본다. 몇 년 전 영국 BBC의 한 프로그램에서 죽은 돼지에 불을 붙여 촛불 효과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다. 많은 동물 중 돼지를 택한 것은 식성, 해부학적 구조, 생리 특성, 지방 분포가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실험을 주도했던 연구진은 돼지 실험과 자연 발화 현상이 동일하다며 자연 발화가 원인 불명의 초자연적 현상이 아닌 특정 환경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풀이했다. 자연 발화 희생자들이 주로 상체만을 흔드는 것 역시 촛불 효과로 추정이 가능하다. 간을 비롯한 상체 내장 조직에 비해 다리 등 하체는 지방이 적어 연소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큰 어점이 있다. 돼지의 뼈까지 완전히 연소시키는데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촛불 효과가 믿거나 말거나 식의 가설이라는 옷을 벗으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설명해야만 한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이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이상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아론의 아들들을 삼켰다. 과학인가 허구인가. 일각에서는 자연 발화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노인들에게서 주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화학물질 과다 사용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약품과 같은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인체 에너지의 균형이 깨져 자연 발화를 촉발한다는 것. 이 밖에도 자연 발화와 관련해 정신을 고도로 집중시키면 인체 고유의 전기가 발생한다는 생체 전기설, 천둥 번개가 친 후 대기 중에 떠돌던 전화 덩어리가 특별한 원인으로 인체를 발화시킨다는 구전 현상설, 체내 방사성, 물질들이 서로 충돌해 핵폭탄과 유사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킨다는 체내 핵분열 반응설 등의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덧붙여 음주나 고열 때문에 체온이 급상승에 발화한다는 고열설, 화병 및 화증으로 인한 체내의 화기호치를 원흉으로 보는 화병설 등 다소 엉뚱한 추론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모든 가설들은 어떤 것도 확고한 지지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자연 발화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논증하는 이렇다 할 학설이 없다는 의미며 과학의 눈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란 얘기다. 이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연 발화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선시대에서도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정약용이 남긴 흠음신서에도 이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1815년 12월 겨울 나주에서 김점룡이란 사람이 불륜을 맺다가 유부녀이던 상대 여성인 한씨 부인과 같이 타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옷이나 이불, 심지어 방바닥까지도 탄 흔적이 없고 사람 몸만 타버렸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포도청 수사관들은 이 집주인이나 김점룡의 아내 또는 한씨 부인 남편인 박기원이 저지른 짓으로 의심하여 조사했지만 살인방법에 대하여 도저히 입증할 수가 없어서 결국 흐지부지 미해결로 끝났다. 정약용은 이들 불륜을 눈감아주면서 돈을 받고 방을 빌려준 방주인이 잘못은 있지만 살인 사건은 도저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이며 마무리 지었다. 추가로 원혼이 죽인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견까지 남겼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도 인체 발화를 다루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인체는 다 타버렸는데 방이 멀쩡하다 상식적으로 몸이 타버릴 정도의 고온이라면 방안도 다 타버려야 정상인데 인체가 있던 자리만 구멍났고 천장이나 가구는 멀쩡하니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리고 인체 발화를 2번씩이나 겪은 사람도 방송에 나왔는데 신체가 멀쩡한데 자기 몸에서 불이 난 것이 아직도 이해 불가라고 말했다. 아무튼 세간에 알려진 자연 발화 사례 대다수는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소문에 의존한 일명 카더라 통신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그 때문인지 자연 발화 자체가 처음부터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현재 자연 발화 현상은 끝모를 미궁 속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언젠가 과학에 의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될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미스테리의 한자리를 꿰차고 있을 공산이 매우 크다. 이를 보면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체야말로 그 어떤 미스터리보다 신비로운 미지의 영역임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인체 발화가 일어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불을 끄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마야는 단어만으로도 뭔가 미스테리함을 준다.
그것은 아마도 마추픽추와 영화에서 보았던 마야 문명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번 편은 마야의 문명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신기하던 문명을 되새겨보는 의미를 부여해본다. 마야는 기원전 1000년부터 서기 100년 사이인 선고전기, 형성기에 시작되었다. 가장 오래된 마야 문명의 흔적은 기원전 1600년경 치아파스주에 나타났다. 메소아메리카의 어머니 문명인 올맥 문명이 꽃필 무렵인 기원전 1000년경 과테말라 저지대에 빼댄 지방에서 초기 마야의 토기 문화가 성립되었다. 기원전 700년과 600년 사이에 기단이 있는 신전이 만들어졌고 기원전 3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신전과 종교 센터가 있는 도시가 세워졌다. 마야 도시의 기본 단위는 광장을 에워싸고 기단을 만들어 그 위에 신전을 세운 복합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작은 단위의 복합 건물 몇 개가 합쳐져 과테말라의 티칼처럼 큰 도시를 이루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추가되었다. 티칼은 마야 문명의 태동기의 도시다. 이후 약 100년간의 침체기를 포함하여 기원전 50년에서 서기 250년 사이에는 멕시코 중앙고원의 테오티와칸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그 영향은 마야 영토에까지 미쳐 문화적으로 성숙한 시기에 들어섰다. 서기 100년에서 800년 사이는 고전기로 마야 문명은 신정의 지체자 하에서 과학과 예술이 발달하고 종교는 더욱 안정됨으로써 문명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다. 이때 300년경까지를 선고전기 마야라고 한다. 테오티와칸의 마야 진출 거점은 티칼이었다. 319년부터 660년까지는 고전기 마야 전기로 테오티와칸의 영향은 500년경을 정점으로 점차 사라졌다. 660년부터 987년까지는 고전기 마야 후기로 7, 8세기에 다시 절정에 이르렀다. 이때 티칼은 무너지고 빨렌께, 보남팍, 피에드라, 네그라스, 약스칠란, 우슈말, 사일, 라브나, 끼리구아, 꽃반 등 일련의 도시에서 마야 문명의 꽃이 활짝 피었다. 고전기 마야 후기에는 언어적 분화가 심하지 않아 문화적 동질성과 정치적 통일성을 보였으나 각 지역은 자신들의 고유관습과 제도를 유지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다. 문명의 정점을 지난 후 서기 800년부터 1500년 사이인 후고전기부터 쇠퇴와 멸망이 시작되었다. 987년부터 스페인에 완전히 멸망한 1697년까지 후고전기 마야에서는 중미 전역에 퍼진 가뭄을 비롯한 자연재앙이 마야 도시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멕시코 중앙고원의 똘라에서 내려온 똘테카 부족 그리고 무리 부족이라 불리는 이자족 등의 침략으로 고전기 마야의 멸망을 가속화하였다. 전쟁의 신에게 산 사람의 심장을 바치던 호전적인 똘테카 부족들은 마야를 정복하였고 두 문명은 혼합되었다. 문명의 혼합은 단지 인종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마야와 똘라의 혼합은 오늘날 치첸 이자 유적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전쟁의 과학이 꽃피우는 대신 예술은 사라졌다. 이처럼 대문명 마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또한 고립된 환경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외래의 여러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창조의 길을 찾아온 문명이다. 역사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의 고산지대나 숨막히게 더운 정글 속 광활한 지역에 걸쳐 세련되고 아름다운 피라미드들이 암초처럼 솟아있다. 처음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집트나 그리스, 심지어 전설의 아틀란티스 문명과 관련을 짓기도 하였다. 하지만 많은 조사와 연구 끝에 학자들은 아메리카 고대 문명들이 구대륙과의 교류는 전무하며 여러 부족들이 지형이나 자연 환경 때문에 각각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고유의 문명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다만 왕릉으로 쓰였던 이집트의 피라미드와는 달리 고대 아메리카 문명들의 신전들은 신들을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높이 쌓아올린 제단이다. 고대 아메리카 문명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업이 인도에서 숫자 0의 개념을 도입하기 1000년 전에 이미 0의 개념을 알았고 수학과 천문학에 응용하여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달력과 건축에 사용할 만큼 고도로 발달되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문명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다. 이 문명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고대 문명들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세계 고대 문명 발생지와는
다른 척박한 땅과 열악한 주변 환경에서 문명이 탄생하고 지속되었으며 장난감 토기에서는 발견되었지만 실생활에서는 전혀 응용되지 않았던 바퀴의 원리, 그리고 농경문화이지만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이나 마차나 수레를 사용한 적이 없고 스페인군이 들여오기 전까지는 아예 철제련에 대한 지식이 없어 날카로운 의교석과 청동으로 만든 단순한 도구를 썼던 점, 또한 문자가 없거나 아직까지도 완전한 해독이 되지 않은 아주 기초적이고 비능률적인 문자만이 쓰인 점 등이다. 마야는 중미 고대 문명들 중에서 체계적인 건축술과 예술, 정확한 천문학 등에서 높은 수준의 문명으로 고유의 숫자체계, 달력, 상형 문자로 학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지만 그 원류는 사실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명이 성립되는 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큰 강과 비옥한 삼각주,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적절한 기후 등 문명 발상의 기본적인 몇 가지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 온도와 습도가 아주 높은 열대우림 깊은 곳에 도시와 신전을 세우고 고도로 발달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이 마야 문명의 특징이다. 스페인군이 처음으로 이 원시의 밀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눈앞에 신기루처럼 호련히 나타난 버려진 도시의 폐허는 커다란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마야를 둘러싼 방대한 수수께끼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이 많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왜 그러한 웅장한 건물들을 세웠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화려한 도시들을 정글 속에 버려두고 갑자기 사라졌는가? 마야는 해발 1400m에서 2800m 사이에 위치한 멕시코 남부 고산지대 치아파스 주에서부터 고온다습한 저지대 정글 따바스코 주 해발 300m의 카리브 연안을 끼고 있는 유카탄 반도의 건조한 석회암 저지대를 중심으로 과테말라 고지대와 저지대 열대밀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일부까지 걸치는 광대한 영역에 걸쳐 발달했었다. 뿐만 아니라 약 3000여 년이란 긴 역사와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중미 최대의 문명이다. 끝맺음을 하기 전에 멕시코의 대표적인 피라미드 유적지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 짓겠다. 치첸 이트산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마야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다. 이곳은 마야 문명의 신비와 고대 건축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곳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치첸 이트사의 피라미드 특징은 계단의 수에 있다. 치첸 이트사의 피라미드는 각면에 91개의 계단이 있어 사면을 모두 합하면 364개가 되고 마지막 꼭대기 1단을 더하면 총 365개가 된다. 이 마야 달력의 1년과 같은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야인들이 천문학에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춘분과 추분의 일몰 때 피라미드의 뱃머리 조각 쪽으로 몸통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현상이 발생해 마야인들은 이를 뱀신을 숭배하는 의미로 해석했다.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으로 해석하고 뱀신을 숭배했다. 이런 효과도 마야인들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여 그들의 건축술에 많은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진 찬란했던 마야 문명을 아주 살짝 엿보았다. 좀 더 시간이 허락한다면 또 다른 마야 문명을 다루도록 하겠다. 오랜 역사를 되짚어보면 사라지고 잊혀지는 역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라면 그 가치의 중요성은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잊혀진 인류의 역사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역사 한 토막을 다루도록 하겠다. 그노시스 사회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현대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노시스 사회 문서의 미스테리와 최근 드디어 사회 문서의 미스터리가 풀렸다 하여 그 풀린 수수께끼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47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오리엔트 연구소의 2명의 남자가 낡아 빠진 가죽 두루마리와 몇 조각의 두루마리를 함께 가지고 찾아왔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성경 사본으로 구약 성서 이사야 전권과 또 다른 성서의 내용이었다. 16세의 어린 양치기 소년 모하메드가 이스라엘의 소그모수 사해 인근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이 발견되었다 하여 현재까지 그 가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유명한 쿰란 동굴의 사해 문서는 어린 한 목동의 손길에 이끌려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베두인족 목동인 모함메드 아흐메드 에라메드가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브리어를 읽을 줄 몰랐던 목동은 양피지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두루마리 중 3개를 골동품상 이브라임 이즈아에게 헐값에 넘겼다. 그 외에 두루마리 중 5개를 예루살렘의 시리아 정교회 대주교 마르 아타나시오스 사무엘이 샀으며 나머지 3개는 그해 11월 24일 유명한 성서학자인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장 엘리자르 수케닉 교수가 매수하였다. 당시 예루살렘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아랍인 구역인 구 예루살렘과 유태인 구역인 신 예루살렘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수케닉 교수는 철조망 너머로 아랍인 골동상인이 보여주는 두루마리를 보고 눈이 번쩍 뜨여서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어가서 그것들을 구입했다. 그 뒤 1954년에 수케닉의 아들 와이 야딘이 25만 달러를 지불하고 사무엘 대주교로부터 5개의 두루마리도 사들여 현재는 이들 두루마리 전부를 이스라엘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그 뒤로 고대 문서가 발견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와 발굴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총 11개 동굴에서 100여 개 이상의 문서나 문서 파편, 단편 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국외 반출이나 이득을 노린 고문서 사냥꾼들의 무분별한 매각행위 등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때문에 이것들을 찾아내고 다시 매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자해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 독일을 중심으로 한 화석 복원 등의 기술이 서적이나 문서 복구에 응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많은 문서들과 고고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벽화 등이 복원되고 있기에 전문가들로 꾸려진 복원팀은 부셔지고 지워지고 뜯겨진 사해문서를 조심스럽게 하나둘씩 복원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해문서에는 당시 시대상 유대인들의 가치관이나 신앙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하느님을 일관되게 엘로힘으로 칭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많은 인류의 크나큰 재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끝나자 서구의 학자들은 풍란 동굴에서 수천이나 되는 성서의 단편들을 발견하였는데 그 연대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68년경에 이르고 있었다. 초기 원시 기독교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사회사본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감독하에 기독교와 유대교로 구성된 비공개 형식의 배타적인 위원회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고 연구해왔다. 비공개로 진행되자 무마 가톨릭의 사제들과 많은 학자들이 공개하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11월 19일에 사회사본 연구회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양심적인 고고학 박사가 쿰란 문서에 대해서 공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 내용의 일부는 타임지에도 소개된 바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사람들은 문서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나는 마침내 지금이 바로 전진을 위한 시대이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겠다고 느꼈다. 이 귀중한 문서는 구약의 초본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세상을 흔들고 있는 예언과 역사적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파리에서의 기자들과 성직자들에게 준 본진 박사의 보고는 다가올 수개월 또는 수년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임에 틀림없었다. 한 팔레스타인 목동에 의해 1947년 문서가 발견된 이래 이 문서에 대해 많은 글을 써온 본진 박사가 결코 일반인이 보아서도 들어서도 안 되는 특별한 정보를 누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독일의 고고학자 울리케 호프만 같은 다른 전문가들은 문서에 대한 진실을 결정적으로 밝힐 정직성과 용기를 지닌 것에 대한 본진 박사를 찬양했다. 2000년 된 사해 문서의 연구와 발간을 주관하고 있는 바티칸과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본진 박사는 그들이 50년간 대중을 속여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비밀의 사해 문서 내용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52년에 이 바티칸의 사해 문서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함께 본 다른 5명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 고위 바티칸 소식통은 본진 박사가 실제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균의자로서 문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신뢰와 위치에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또 이 소식통은 이 특별한 문서의 내용이 안전을 위해 바티칸에 보내진 것은 그 내용이 세계의 경악과 혼란을 가져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우려가 근거가 있든 없든 결국 본진 박사가 밝혔으므로 명백했지만 본진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며 후회는 없다. 내가 옳았는지 잘못했는지는 하느님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공개된 사회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예수의 결혼. 거대한 원반형의 우주선 UFO 함대가
2500년 전 지구에 착륙했다. 노아의 방주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착륙했었다. 모세는 유대인도 이집트인도 아니다. 그는 다른 행성에서 왔다. 하나님의 모습은 불타는 초록 눈과 흘러내리는 갈색 머리를 하고 있다. 자해 문서에는 장대한 탈것, 바퀴천사의 부대와 함께 있는 전투차에 대한 기록이 있고, 자해 문서 또 다른 곳에는 날아다니는 UFO에 대한 기록 등이 있었다. 그노시스 문서 또는 사해 문서라고 말하는 문서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계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학자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고 한다. 아마도 그동안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뿐더러 더 나아가 사기꾼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결혼이나 우주선과 외계인은 자신들의 종교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금지된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노시스 사해 문서를 가짜라고 주장하게 된다.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모략하기 위한 무리들이 그때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그러한 이유로 제작한 것일 뿐이라며 종교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대하여는 그 어떤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겔서의 글대로라면 현대의 외계 우주선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지식으로 가르치며 인류가 깨어있는 상태라지만 그 시절 문명의 사람들이라면 반짝거리는 음반을 무엇이라 생각하며 레이저처럼 빛이 반사되는 장면을 보고 무엇을 떠올리겠는가 싶다. 이 모든 것들이 무지에서 오는 단편들이기에 그 시절 신격화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그노시스 사해 문서는 외경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노시스 사해 문서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노시스 사해 문서에는 고대 종교인들이 리모트 뷰잉, 즉 다시 말해 초감각 원격 투시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외계 존재들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데, 지구인들과 접촉해온 외계인들은 먼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고 태양계에 살고 있으며 이름을 아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노시스 문서에 따르면 아콘은 지구가 생성되기 전부터 태양계에 존재한 생명체들이라고 하며, 그들은 지구가 형성되자 지구에 침입해 인간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진화를 통해 실체를 자각하고 여러 차원의 존재를 이해하며 우주적, 영적 생명체가 되는 것을 방해해 인류가 성숙하게 진화되지 않은 시점에 월등한 과학기술을 전달하여 인류 간의 탐욕을 키우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도록 조종해 끝내 인류가 과학기술을 남용하다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악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아콘이라는 외계인들이 여러 번의 지구 리셋을 조종했다는 말이 된다. 그노시스 문서에는 아콘의 존재가 신생아나 태아의 모습과 같거나 서양의 용이나 파충류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는데, 이는 오늘날 외계인을 목격한 많은 이들에게 묘사된 외계인들의 전형적인 형상인 코와 귀가 생성되지 않은 태아를 닮은 그레이 외계인들과 파충류형 외계인들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이블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장이 바로 구약의 에스겔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동안 왜 에스겔서가 기독교인 특히 목사 등 교회 사역자들에게 골치 아픈 장이 되었을까? 그건 바로 바이블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제목 붙인 것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거의 2000년 이상 바이블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모습이 현 과학의 세계에 와서는 UFO의 모습이라니 그럴만도 하다. 그래서인지 현재의 기독교계에서도 바이블 해석을 해도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는 다들 함구하고 있다. 아마 일부 기독교층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럼 왜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을까? 구약은 신약보다 오래된 바이블이며 2000년보다 더 오래된 기록물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기록물에서 기계적인 물체의 비행체 묘사를 아주 세밀하게 했으니 아마도 외계의 제3문명체가 이 지구상의 인간사에 관여한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에스겔서가 포함된 것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숱한 인류가 봤겠지만 에스겔이란 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어 그의 기록이 바이블에 포함된 후에 자고 하나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때의 과학 수준으로는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모두 신의 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아직까지도 비밀에 쌓여있는 사해 문서의 비밀이 최근 풀렸다고 한다.
사해 문서의 일부를 2명의 서기가 썼다는 사실을 인공지능 AI이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사해 문서 중 가장 긴 이사야 문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알려지지 않은 2명의 서기가 거의 동일한 필체를 사용해 필사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해 두루마리 또는 사해 사본으로도 불리는 이 문서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내용을 담고 있다. 약 70년 전 발견됐으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문서의 첫 번째 세트는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 지구의 사해 근처 쿰란의 한 동굴에서 어느 베두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 세트에는 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원고가 들어있었는데 원고가 쓰여진 건 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사야 문서는 지난 1940년대와 50년대에 발견된 약 950개의 문헌들 중 하나다. 하지만 54개의 세로단을 절반으로 나눠 거의 균일한 문체로 썼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보인다. 네덜란드 흐로닝원 대학 연구진은 최첨단 패턴 인식과 AI를 이용해 이사야 문서를 살펴봤다. 그리고 문서상에 5,000번 이상 나타나는 하나의 히브리 문자인 알레프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를 분석했다. 학자인 물라덴 포포비치와 마루프 달리 람베르트 슈마커 등은 자신들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 고대 잉크의 흔적을 추출해 디지털 이미지로 나타내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잉크의 흔적은 사람의 근육 움직임과 직접 연관돼 있어 개인마다 다르다라면서 이는 2명 이상의 서기가 필사 작업을 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2명의 서기가 함께 작업하며 동일한 스타일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원들은 필체의 유사성을 볼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글을 가르친 것과 같이 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동일한 훈련을 받았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필체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최근까지도 현대 학자들이 이를 구별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그노시스 사회문서는 가짜다 내지는 기독교를 시기 질투하는 이단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짜집기식 소설이라는 등 그노시스 사회문서에 대한 신뢰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한다. 어쨌거나 역사의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을 터인데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독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하며 이만 마치고자 한다. 현재는 일본령이지만 실제로는 대만 근해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은 일본의 또 하나의 미스터리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요나구니 섬이다. 일본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인데 이 섬 이름은 요나구니로 일본인 다이버 아라타케 키아치로가 고래상어와 만타가오리를 구경하기 위해 요나구니 섬의 바다 속 100m 수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하는데 마치 거대 유적지처럼 보여 가까이에 가서 살펴보게 된다. 그곳에서 키아치로가 본 것들은 마치 계단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법한 도로와 배수구처럼 보이는 곳까지 한눈에 봐도 누군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좀 더 유심히 살펴보니 마치 거대한 성문처럼 보이는 문 같은 것들이 여러 군데 나 있었으며 거북이 모양의 기념물처럼 보이는 것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 뒤로 다른 다이버들과 함께 그곳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1995년 1월에 유큐 신문 등에서 요나구니에 대한 기사를 다루어지게 되면서 큰 관심을 받게 된다. 그 뒤로 이곳은 유큐 대학의 교수 기무라 마사아키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기무라 마사아키 교수는 그곳이 고대 유적지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마사아키 교수의 이론은 이렇다. 1만 년 전 지구의 수심이 지금보다 낮았는데 요나구니의 유적지가 그때에는 지상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집중 조사한 결과 누군가 인공적으로 돌을 가공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다. 누가 봐도 로마 시대의 신전의 일부처럼 보이는 건축물이 보인다고 했다. 결국 다이버 아라타케 키아치로가 본 것처럼 마사아키 교수 또한 계단이나 도로와 배수구, 더 나아가 목욕탕까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마사아키 교수는 아틀란티스나 유대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고대 문명설을 주장했다. 이것이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인 증거로 요나구니의 인공물의 앞부분이 자연적인 조수로 인해 만들어졌다면 울퉁불퉁해야 함에도 자로 잰 듯 너무나도 정교하고 깔끔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자료를 내보이며 주장했다. 이것은 자연적인 침식이나 조수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현상이므로 마사아키 교수가 고대 문명설을 주장했던 것이다. 마사아키 교수가 고대 문명설을 주장하게 된 또 다른 결정적 이유가 바로 그곳에서 카이다 문자라는 독특한 상형 문자가 그려진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요나구니 섬은 유적지 포인트로 정해지고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게 된다. 지금도 누구나 이곳에 가면 해저 유적인 해저 구조물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한다. 바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은 해수면으로부터 5m 정도만 내려가면 인공물의 가장 높은 곳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전문 다이버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내에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지만 일본의 또 다른 관광 명소로 손색이 없다고 한다. 더욱이 이곳에는 고래상어를 비롯 귀상어와 만타가오리 등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마사아키 교수는 오키나와현 문화국에 유적 발견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키나와현은 사람이 관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적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니 분명 마사아키 교수가 내민 사진들 속에서는 로마 시대에서나 볼 법한 건축물이 버젓이 있는데도 인공물이 아니라니 도대체 무슨 영문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일단 자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들도 들어보도록 하자. 먼저 자연설을 주장하는 학자인 보스턴 대학교의 지질학자인 로버트 슈크는 과거 인간에 의해 일부 지역이 다듬어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요나구니 섬의 구조물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로버트 슈크의 조사에 의하면 요나구니 섬은 쉽게 단층이 갈라지는 평행한 성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진에 의해 날카롭고 직각 형태로 암석이 갈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한다. 그는 실제 요나구니 섬의 북동해안에서 건조물과 비슷한 자연구조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남태평양대학의 해양지구과학자인 패트 잉언도 이 구조물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인공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고 주장하였다. 요나구니 구조물과 비슷하게 평면과 날카로운 모서리를 지닌 자연구조물로는 북아일랜드의 자이언트 코즈웨이 해안의 돌기둥과 미국의 올드렉 마운틴 등이 있다며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자연설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또 다른 의견으로는 요나구니 자체가 지층과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초고도의 기술이라는 점을 들었다. 피라미드처럼 돌을 옮겨서 만들었다면 인정하겠지만 엄청난 크기의 암석 덩어리를 돌조각으로 일일이 땅을 깎아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또 다른 주장이었다. 스핑크스도 거대의 암석 하나를 깎아서 만든 유적이긴 하지만 스핑크스를 만들 당시에는 인류가 청동기 시대에 접어든 이후이기에 돌이 아닌 청동기로 돌을 깎는 기술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정말 사람이 돌로 거대 바위를 일일이 깎아서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2,000명도 채 되지 않는 요나구니 섬의 인구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나마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라고 한다면 요나구니 섬의 옛날 고대 채석장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한다. 어쨌거나 요나구니 섬의 진실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나온 해답은 없다. 그럼에도 요나구니 섬의 구조물은 사람이 만들었든 자연이 만들었든 매우 특이하고 대단한 구조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유대륙 에무리아, 아틀란티스 등 다양한 잃어버린 세계들을 떠올리게 하는 와중에 조빙하기가 끝나가던 1만 년 하고도 수천 년쯤 태평양 연안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하는 평탄한 대륙인 준다랜드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준다랜드는 남태평양엔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뉴기니가 합쳐진 거대한 대륙이다. 당시엔 두께 2km의 빙하가 물을 가둬둔 탓에 수면이 현재보다 150m에서 200m 낮았고 그 결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위 영역들이 다 한 덩어리의 땅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저 요나구니 지역도 그 시대에는 마른 땅이고 당시 누가 어느 인종이 살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만든 구조물이 될 수도 있다. 무조건 아니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역사는 늘 열려 있어야 하고 그곳으로 누구나 드나들며 가설을 던져놓고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열린 사고로 함께 연구하고 발견하며 밝혀내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인공구조물설 중엔 채석장이만 주장에 가장 힘이 실리는 듯하다. 서양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적으로 네모 반듯하게 깎이는 주상전리하고는 결이 다르지 않는가. 일본 학계에서는 이 유적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과 서양 쪽 학자들은 자연물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유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요나구니 섬의 기원을 기원전 8,000년 전으로 보는 학자도 있는데 기원전 8,000년 전이면 이때가 신석기 시대다. 더욱이 요나구니가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는데 그것은 1998년도에 요나구니
유적 밑에서 석판 같은 것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석판에는 온갖 상형 문자도 새겨져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뮤대륙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뮤대륙은 기원전 7만 년경에 남태평양에 존재했다고 하는 커다란 대륙이다. 혹시나 하는 맘에 내 생각을 덧붙이자면 만일 그 시대에 진짜로 아틀란티스와 뮤대륙 또는 순다랜드가 존재했었다면 그들의 기술로 저 정도는 껌이지 않을까 싶다.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돌조각으로 일일이 깎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무슨 요술봉 같은 것으로 뿅 하고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들이라면 일명 테크놀로지 기술이 존재할 터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지 않나 싶어서 내 생각을 덧붙여봤다. 역사책에서나 보던 8만대 장경이 한국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한다. 2007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국보다 현재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하고 있는 고려의 제조대 장경을 지칭한다. 경판의 수가 8만 1258매에 달한다고 하여 8만대 장경이라고 일컫고 있다. 고려의 초조대 장경을 다시 새긴 것이므로 제조대 장경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에는 흔히 고려대 장경이라고 부르는 목판 인쇄물이다. 8만대 장경이 왜 7대 불가사의인지는 차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8만대 장경을 소개하겠다. 먼저 8만대 장경은 고려 시기 동아시아의 활발한 불교 교류와 고려 불교 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러 문화권의 대장경과 함께 불교학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목판 인쇄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판수가 8만여 장에 달하고 8만 4천 번 내에 대치하는 8만 4천 번문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8만대 장경이라고 부른다. 고려시대의 두 번째로 판각한 대장경이라 하여 제조대 장경이라고도 한다. 고려에서 처음으로 판각한 대장경은 11세기 초 현종 때에 새긴 초조대 장경이다. 여기에 11세기 말 의천의 주도로 판각된 속장경이 현종 때의 대장경 경판과 함께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1232년 몽골군의 침입으로 모두 불에 타버렸다. 이에 당시 집권자인 최후 등의 발의로 다시 판각한 것이 8만대 장경이다. 대장경판을 새긴 것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다. 고려는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남해를 비롯한 여러 곳에 실제 판각을 담당하는 분사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237년부터 1248년경까지 약 10여 년 동안 경판을 새겼다고 한다. 대장경에 수록된 경전들은 초조대장경을 저본으로 하면서 송과거란본 대장경을 비교하여 교정하였으며 새로이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다양하게 보완하였다. 조선 초에 이르러 일본에서는 8만대 장경의 인쇄본뿐만 아니라 경판까지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경판을 주지 않고 인쇄본을 통해 그 내용을 전해주었는데 때로는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과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고려나 조선 시기에 인쇄된 판본들 중에는 현재 일본에 소장된 경우가 많다. 대장경판은 판각 후에 강화도에 보관되었다가 조선 초의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로 옮겨져 지금까지 해인사에 보관되고 있다. 대장경판은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2007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장경이라는 단어는 석가모니가 일생 동안 설법한 경전과 계율 및 그 내용들에 대해 후대의 사람들이 첨부한 논서, 주석서, 이 원서들을 집대성한 불교 경전의 총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대장경판은 종이에 불경을 인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판이므로 말하자면 국립도서관 불교 섹션을 인쇄판형과 종이 인쇄본 통째로 넣어놨다고 보면 된다. 8만대 장경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국가에서 경전 정리 사업으로 진행해 국가별로 여러 판본이 존재한데 한반도의 판본은 고려시대에 시작하여 조선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여러 번 인쇄되었다. 대표적으로 해인사의 수다라장, 다락방과 강원도 평창군의 오대산, 월정사 및 부산의 동아대학교에는 해인사, 대장경판을 인경하여 만들어진 대장경 판본 책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조선 전기 일본의 요청으로 보내준 판본도 꽤 많이 남아있다. 현재까지 대장경판과 인쇄본이 모두 남아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8만대 장경 중 가장 오래된 것이 고려판 8만대 장경이다. 8만대 장경의 경판 숫자는
1915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처음 81,258판으로 집계되었다. 그 뒤로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 국보 지정 당시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동안 정확한 수량과 훼손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2000년부터 실시한 해인사 고려대장경 디지털 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사업, 2014년에 수립한 해인사 대장경판 중장기 종합 보존관리 계획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경판의 숫자가 81,352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 1937년에 제작, 추가된 경판 36개가 포함된 수치이다. 목적이 불교, 경전 아카이브인 만큼 후대에 집필된 경전이 추가됨은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일본판 다이쇼, 신수대장경에도 후대에 추가된 경판들이 존재한다. 후대에 추가된 경판들의 문화재적 가치를 두고는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학문적,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팔만대장경의 인쇄본은 북한의 묘양산에 있는 보현사에 소장되었는데 여기에도 장경판각이 있다. 팔만대장경은 제작 이후 사라질 뻔한 위기를 세 차례 겪었다. 첫 번째는 바로 조선의 태종에서 세종대에 벌어진 일이다. 일본의 다른 다이묘들은 본인들이 불교 신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일본 사회의 주요 권력의 축이기도 했던 불교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고려가 보유한 이 불교. 일본의 다른 다이묘들은 본인들이 불교 신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일본 사회의 주요 권력의 축이기도 했던 불교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고려가 보유한 이 불교 경전 컬렉션 8만대장경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동시에 일본의 승려들도 송, 요의 대장경을 계승한 것으로 고려대장경이 불경으로서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희한하게도 10세기에 처음 목판본이 등장했던 북송이나 거란, 고려와 달리 일본에서는 700년 동안 대장경의 목판을 제작하지 못했다. 8만대장경의 인경판을 얻지 못한 절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인경판을 구해서 일일이 필사하기도 했다. 이미 태조 때의 원료, 즉 무로마치, 막부의 규슈 단다이였던 이마가와 사다요나 갈레이, 하타케야마 요시나리, 심지어 무로마치 쇼군 원도이나 도전, 원희정, 원희고도 고려대장경에 관심을 보여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 인쇄본을 요구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보인다. 주로 외구 진압 및 고려 조선 측 피로인 송환에 대한 대가로 대장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태종 때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선물로 받은 코끼리를 가지고 와서 바치며 8만대장경 경판의 인쇄본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주곡후 지방인 스오이 슈고 다이묘인 오우치 씨의 경우 스스로 백제 임성태자의 후손인 도레인 가문으로서 친조선 정책을 취했고 조선 정부에서도 오우치 씨를 백제의 후손으로 인정해서 조선 초기에 상당히 교류가 많았다. 그러던 와중에 조선의 외구 진압의 공적 및 예탄반도 국가인 백제와의 연고를 들어 조선에 꾸준히 8만대장경판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불교가 여전히 중요했던 일본과는 달리 조선은 숭유억불이 기조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이를 파악한 조선 조정에서는 대장경은 나라에서도 귀한 것이라는 연유로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일본이 끊임없이 대장경을 청구했고 심지어 쇼군이 나서서 8만대장경을 받아오라고 하기도 했다. 세종 5년 무로마치 쇼군 아시카가 요시모치의 사신으로 조선에 왔던 승려 규주 법령의 경우 조선에 와서 세종에게 8만대장경 경판을 요청했는데 이때 세종은 쟤네들 자꾸 와서 8만대장경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줘버릴까? 라고 신하들과 논의했지만 대신들은 이를 반대했다. 세종실록에는 임금이 대장경판은 무용지물인데 이웃나라에서 청구한다 하여 처음에는 이를 주려고 하매 대신들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경판은 비록 아낄 물건이 아니오나 일본이 계속 청구하는 것을 지금 만약에 일일이 줬다가 뒤에 줄 수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것이 있게 된다면 이는 먼 앞날을 염려하는 것이 되지 못하옵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금이 일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한 것이다. 라고 세종실록에 실렸다. 이쯤에서 8만대장경에 대하여는 그만 소개하기로 하고 많은 이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한국의 7대 불가사의가 된 이유를 소개하겠다. 8만대장경이 한국의 7대 불가사의가 된 이유는 그 시대에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점 때문이다. 물론 가능했으니 제작을 했고 지금까지 그 증거물들이 잘 보존되어
유네스코에도 등록되었는데 무슨 어그로를 끌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의 대단한 집념과 의지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듯하다. 먼저 팔만대장경은 16년의 제작 기간 중에 판각 기간만 약 1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한다. 판각이라 함은 나무 조각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에 쓰인 나무로 3분의 2가 3번 나무의 목재를 이용했다고 한다. 3번 나무가 쓰인 이유로는 그 시대 주위에 가장 흔한 나무종이면서 재질이 균일하였다는 이유로 3번 나무가 쓰였다고 전해진다. 연도에 따라 판각량은 달랐지만 12년 동안에 81,340여 판, 글자는 5,200만 자 가량을 판각하였는데 과연 그 많은 판각을 어떻게 하였는지 의문이다. 아주 숙달된 각수로 하여금 옛날 방식으로 대장경판을 판각시켜 보았더니 하루에 20여 자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판각에 참여한 각수를 추정해보면 약 593명이 된다. 그것도 완전 숙달된 고수나 달인들 말이다. 그러니까 593명의 각수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12년 동안 판각만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불가사의인 이유다. 593명의 아주 능숙한 각수가 존재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 시절 최고의 달인들만 600여 명이 존재나 했었을까? 아마도 어쩌면 그 시절 최고의 직업이 혹시 각주였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어쟁이 뜨쟁이도 아니고 완전 달인들만 600명을 모아서 작업을 했겠는가 말이다. 그리고 매년 고르게 판각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해에는 약 1,500명 이상의 각수가 참여했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불가사의는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서 제작되어 그곳의 선원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현재의 해인사로 오게 되었는지도 불가사의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강화도가 아닌 남해나 거제도 등에서 새겨서 해인사로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으나 조금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대장경판이 원래 2벌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은 한 벌은 남해나 거제도에서 나무를 가져와 해인사에서 새겼고 또 하나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나무를 실어다가 강화도에서 새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판각 위치나 옮겨온 경로에 대한 문헌의 기록과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벌을 새기는 것도 많은 국력이 동원되었는데 2벌이나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그래서 현재도 팔만대장경은 한국의 7대 불가 사이로 남아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보 팔만대장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라 생각하며 영상을 마치고자 한다.